안녕하세요. 21학년도 9월 3학년 모의고사 38번에서 42번 지문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지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 해석에 있어서 외적 근거를 제시하는 지문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총 6수로 이루어져 있는 윤선도의 만행이라는 시조고 다는 이정도의 우원이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그럼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시상 전개를 묻고 있는, 나만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문항이고 39번은 가를 참고하여 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적 증거를 활용한 문학 감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은 다의 이해만을 묻고 있는 문항이고 41번은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니은이 각각 나, 다에 있으므로 나와 다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고 42번 같은 경우에는 A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A가 가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외적 증거를 활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8번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 나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윤선도의 만행이라는 시인데 윤선도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자연에 응거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 곳곳에 자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데 이 점을 한번 유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먼저 산수관 바위 아래 이 부분은 자연을 의미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윤선도가 응거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고 띠집을 짓노라면서 띠집이 의미 자체는 초가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서 이런 한적한 곳에서 초가집을 짓고 있는데 사실 관직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윤선도가 돈도 많고 그랬을 텐데 하필 초가집을 짓는 이유는 안동락도를 실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안분지족이라고 보셔도 되고 둘이 사실상 비슷한 의미긴 하죠. 그래서 띠집을 짓노라 하니에서 초장이 끝나고 그 모르는 놈들은 남들은 웃는다 한다는 여기서 그 모르는 남들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초강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건데 산수관 바위 아래에서 띠집을 짓는 것이 띠집을 짓는 이유를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라고 해도 되어 있어요. 즉 이 남들이라는 거는 즉 화자가 왜 띠집을 짓는지 모르는 이들이겠죠. 그래서 자연에서 인거하고 있는 화자와는 달리 그 모르는 남들은 이 남들은 속세로 살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세에 있는 사람을 날 보고 웃는다. 여기서 웃는다는 비웃는 뜻이겠죠. 비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함의 뜻에나 내 분다 하노라. 어리고 향함의 뜻에나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 이런 의미고 향함이라는 것은 시골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시골에서 나고 또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어리고 향함의 뜻은 한 내 분인가 되게 지금 그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화자 자기 자신을 보고 어리석고 시골 사람의 뜻이 내 분인가노라 즉 자기의 분수가 어리석고 시골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즉 초장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연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안분지족의 자연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2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수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까지 논이노라. 보리밥 풋나무 굉장히 소박하죠. 막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리밥에다가 풋나무를 때렸도 아니고 보리밥에다가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화자의 소박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위 끝 물가에 살포시 논이노라. 아니, 바위 끝 물가에서 이 부분 역시 일수에서 마찬가지로 자연과 연결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여기서도 뭐 화자의 자연에 대한 사랑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남은 연합은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그 밖에 그 밖에 일들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여기 이시랴가 서리적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하는 말은 내가 그러니까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 즉 제가 화자 자신이 그 밖에 연합은 일을 부러워할 줄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그 밖에 연합은 일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이 아닌 속세의 일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3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잔을 들고서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본다고 되어있어요. 지금까지 자연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봤잖아요. 이 매 또한 자연의 키워드에 속하는 애입니다. 자연. 그리던 님이 보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그립던 이미보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즉 그리워하던 이미 왔을 때의 반가움도 내가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반가움보다 지금 덜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을 쓰여서 지금 내가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감정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죠.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문내 교화한다. 일단 이 삼수에서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매겠죠. 왜냐면 말씀도 그러니까 말도 우음도 할 수 있고 화자 자신도 말씀도 우음도 할 수 있는데 매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문내 교화한다. 인문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금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수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렇다면 4수부터 6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수는 봅시다. 누워서 삼공독은 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누가 자연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연이 삼공독은 났다 하더니, 삼공 같은 경우에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의 삼정성을 이르는 말이고, 도구는 그래서 누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은 중국 현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중국 황제가 이만하리라. 이만하겠느냐. 즉 중국 황제보다 삼정승보다 자연이 훨씬 낫다는 소리겠죠. 이재용 해연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소부 허유가 약도따라. 약도따라 같은 경우에는 영리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했구나. 소부와 허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마도 인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으라. 아마도 자연 속에서 지내는 한가로운 hun치를 비길 곳이 없으라. 즉 인천 한흥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소부와 허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부와 허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소부와 허유가 나오는 고사의 이름이거든요. 옛날 이야기를 이용한 건데, 이 소부와 허유가 나오는 이야기를 기산명수 고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산명수 고사가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 중국에 선양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선양이라는 제도가 이제 그
이제 일반적으로 왕조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혈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의 뭐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선양에는 제도는 달랐습니다. 선양은 당시 가장 존경받는 인물, 혹은 엄청난 덕을 쌓은 사람들한테 왕이 직접 왕위를 물려주는 게였어요. 그래서 당시 임금이 그 중국 삼국시대 때 요임금이 있었는데 이 요임금이 허유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임금이 허유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 허유야, 너가 지금 굉장히 많이 존경받고 있고 또 허유가 당시 굉장히 이름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임금이 허유한테 가서는 내가 너한테 왕위를 넘길 테니까 너가 그 왕위를 좀 해줬으면 해. 이랬더니 허유가 어머 싫어 이래가지고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임금이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와가지고는 계속 기사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허유가 이제 어쩌지 이러고 싶었는데 허유의 완전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소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허유가 또 이제 왕한테 이제 거절한 다음에 이제 기산에서 소부를 만나게 되는데 웃기지 않겠지만 강이에요. 강이고 여기 허유가 이렇게 있었고 소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소부가 자기 소한테 소가 있었는데 자기 소한테 이 물을 영수라고 하거든요. 영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소부가 이때 당시 이제 자기 소한테 이 영수라는 강물을 먹이고 있었는데 허유가 와가지고는 갑자기 귀를 막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부가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허유가 내가 지금 또 선양을 거절하고 있는 길이다. 내가 이제 기사에 응거하기로 했으니 이러한 권력을 내가 탐하기 싫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소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한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그런 더러운 말을 들은 귀를 씻은 물을 내 소한테 먹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가지고는 나는 깨끗한 물 내 소에게 마시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기산영수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수에서 화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응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게 굉장히 영리했더라. 즉 이런 게 좋더라. 자기도 응거하고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지금 얘들 옳았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데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모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이 게을더니 하늘이 아르실시야. 내 본성이 게을더니 하늘이 알고 있대요. 초장에서. 그랬더니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인간 만사 중에 자기한테 맡긴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다만당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여기서도 다툴이 없은 강산 같은 경우는 자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 내 본성을 알으셔가지고는 인간 만사가 아니라 다툴이 없는 강산을 나에게 지키라 하셨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 만사를 나에게 맡기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는 인간 만사가 하나는 속세라고 하죠. 즉 자연에 응거하는 것 이외의 모든 인간 만사를 속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내 그러한 본성을 알고 나한테는 자연을 지키라 하시더라 라고 표현한 게 바로 제5수부분이고 제6수 같은 경우에는 강산이 좋다는데 내 등으로 무언 강산도 자연이죠. 자연이 좋다는데 내 등으로 누웠느냐. 이건 설득 표현이다. 내 등으로 누웠느냐. 내 등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과연 누구의 의미냐? 임금 의미를 이제 더 말합니다. 즉, 이 임금 의미를 통해서 내가 강산에 누워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임금 의미를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어요.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갖고자 했더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점을 통해서 1에서 5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는 예천하고 또 의거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반면 6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의 가치를 그 임금, 즉 왕에 대한 사냥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즉 음선도의 만능이죠. 나의 시장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이 연계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계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 수의 초장의 맨 앞단어로 보면 되겠죠. 봅시다. 제1수에서 경험적 성격으로 연결된 공간이라고 했는데 산수가 바위 아래 라는 이 공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험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윤선도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6수도 봅시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여기서 공간은 강산이겠죠. 시상전개 키워드도 강산이고 이 강산이 방금 배웠던 그 산수 간 바위 아래는 자연을 의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산이 의미하는 공간은 뭘까요? 이 강산은 자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임금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경험적 성격인 건 맞고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 맞기도 합니다만 일단 세모표 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100% 맞고 여기는 틀리다고 보면 틀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강한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한 소재로 시상에 전개된다. 보리밥 푼나무를 알맞춰 오늘. 보리밥 푼나무가 일단 이게 구체적인 소재인 건 맞습니다. 뭐 추상성이 드러나지 않죠. 그냥 이거는 자기네 청빈한 생활에 나타내는 그런 내가 이렇게 뭐 권력욕 없이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고 제3수 잠들고 혼자 앉아. 키워드가 자리겠네요. 잔에 딱 이렇게 들고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죠. 이 잠 같은 경우에 뭔가 추상성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뇌를 키워드로 했다면은 뭐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될 수 있겠지만 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히 뭔가 그냥 구체적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는 소재일 뿐이지 추상성을 나타낸다, 뭐 강화시킨다 이런 설명은 적절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은 제2수 여기 설명은 맞았고 제3수 설명은 여기 설명은 틀렸고 추상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번도 보겠습니다. 제2수에서 서리적 표현으로 제기되는 의문이 제5수에서 세소되었으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낸다. 그럼 일단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2수에서 서리적 표현으로 의문이 제기되는지 또 그게 영탄적 표현으로 해소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먼저 제2수에서 서리적 표현이 등장했느냐를 물어본다면 맞습니다. 서리적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 남은 연합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에서 서리적 표현이 있겠느냐. 근데 이 부분으로 의문이 표현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리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문 같은 걸 가지지 않고 그 연합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 없다라고 하는 감정 오히려 단정적으로 확실시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죠. 일단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부터 틀립니다. 그리고 오수에서 하시도다라고 영탄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강산에 지키라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영탄적 표현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영탄적 표현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4번 부분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됩니다. 봅시다. 제3수에서 일단 현재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나요? 뭐 좋아함을 아래서 내가 부정하진 않았으니까 긍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까지 여기까지는 뭐 맞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제4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쇼 삼공동 여기서 일단 역사적 부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소부와 호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이게 고사잖아요. 옛고 이양사. 그러니까 애초에 오래된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즉 역사적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선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에 대한 부정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역사에 대한 부정이 드러나는 소부와 허유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든지 모해를 비판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리했더라라고 칭찬해주는 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틀렸죠. 5번도 보겠습니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제3수에 먼저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야 하고 이 선제가 맞으려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이 드러나서 이걸 구체화시켜야겠죠. 제3수 봅시다. 좋아하더라. 완전 100% 정서적 표현. 맞죠? 좋아한다는 건 정서적 표현이니까. 육수의 이 좋아한다는 표현이 과연 자연에 대한 좋아함이란 감정이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뭔가 특징적인 감각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강산이 좋다는데 내 눈을 보느냐 인구 문의를 이제도 많습니다. 아무리 갖고자 해도 헤어림이 없어요. 감각적 표현이 애초에 등장하잖아요. 뭐 강산 이런 거를 감각적 표현을 볼 수 있긴 하죠. 내가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연에 대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형상화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8번은 2, 3, 4번이 가장 다 틀렸고 1번인데 이 아까 봤던 육수 같은 경우에는 관념적 공간으로도 또 경험적 공간으로 볼 수 있기에 1번이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참 뭐해 나를 동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일단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세 가지로 정리해야겠죠?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자기 내면이 있고 이 내면을 외부에 투영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 둘째,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 즉, 외부의 것에서 내면의 것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3번,
색지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해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 즉, 외부와 내면을 상호적으로 대비해서 의미를 연구하는 경우겠죠.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런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생성된다. 친화적. 친밀감이 든다는 거죠.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세 번째는 투박한 소리겠죠.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39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병치 화자와 남자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 일단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건 초장에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 이건 중장에 들어가는데 이 생각을 병치했죠. 초장 중장에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납니다. 당연하죠. 화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렇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외부의 케이스와 내면의 상호적으로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가에서 봤던 것처럼 소원한 관계가 들어가는 소원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맞는 설명이겠죠? 맞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번 바위 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연함은 이를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이것도 세 번째 케이스겠네요. 바위 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이건 나왔었죠. 또 연함은 이를 대비해서 이것도 나온 부분이죠. 각각 바위 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 중장에 나와 있고 연함은 일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은 정장에서 나옵니다. 즉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가 맞겠죠. 자기는 이제 다른 연합은 일에 신경도 안 쓰니까 세상일과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맞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 케이스니까 자기와 외부 사이에 세계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맞겠죠? 자기는 바위 끝 물가에서는 가만히 놀고 싶은데 세상이 이제 연합은 일은 이제 외부에 걷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비시킴으로써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정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외의 의미를 부각하여. 여기까지도 맞겠죠? 예. 잠깐 보고 보자면 잠들고 혼자 앉은 먼 외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 그대로 외를 바라보는 게 그리던 님이 오시던 반가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부각했어요. 그래서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이 드러남으로써 이건 조금 이상하죠. 분명 방금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뇌라는 문장하고 화자가 있잖아요. 이 화자가 언니 좋아하느라라고 말하면서 화자의 감정에 그러니까 화자라는 개인적 주체잖아요. 이 화자의 뇌에 대한 감상을 주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대상에 투영한 것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 가에서 말하길 내면을 외부에 투영한 경우에 친화적 관계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그리워하다라는 감정을 투영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둘 다 친화적으로 행성이 되어야지 39번에서 말한 것처럼 인과의 거리감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일단 좀 어렵고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일단 이 부분은 세모치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보시죠.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인천에서의 하늘이 상공이나 만층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해. 이 부분은 초장에서 드러나죠. 화자와 인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맞죠? 왜냐하면은 화자라는 대상이 지금 인천이라는 대상에 주관적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요. 즉 자신의 가치관으로 인천이라는 대상에 주관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거리는 1번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완전 4으로 강조해서 화자와 인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작용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를 의미하고 다 맞네요. 바로 강산 속에서의 삶이 인근의 은혜의 곁에임을 제시해서 여기까지도 맞죠? 육수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분이 아니라 인근의 은혜이다. 화자와 인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 이것도 맞습니다. 화자가 여기 있는데 사실 뭐 옛날에는 뭐 이 조선 땅이 다 왕의 것이다 뭐 이런 가치관이 있긴 했는데 사실 왕이랑은 상관없죠. 사실 지금은 왕이 없는데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이 강산이라는 객관적 대상한테 주관적 의미를 보여주고 투영하는 바로 인분의 의미라는 감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곱 케이스, 즉 내면에서 외부로 의미를 부여한 경우이기 때문에 친화적 관계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화자가 임금한테라는 대상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 임금의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았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틀릴만한 부분이 한 번밖에 없어요. 화자와 인사의 거리감이 드러난다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번 케이스니까. 그렇다면 40번 문제가 이제 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림을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주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다. 일단 제가 좀 이게 해설강이니까 조금 내용이 좀 스포를 하자면은 다 같은 경우에는 그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삶에. 그래서 그 4가지 케이스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먼저 살림을 살면서 명리를 마음에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큰 부끄러움. 한자로 쓸게요. 이거 대치죠. 대치. 아주 큰 부끄러움입니다. 또 살림을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쓰는 것은 큰 즐거움. 한자 대락이죠.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쓰는 것은 작은 즐거움. 시정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쓰는 것은 소라 작은 즐거움. 작은 즐거움. 이거 안 읽었네요. 시정. 그렇다면 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이거 해설감이니까 조금 스포를 하자면은 장소의 두 가지 유형과 또 취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두 가지 유형과 목표 두 가지로 총 삶을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있어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정리하면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살림을 살면서 새로운 장소, 살림을 살면서 첫 번째 장소입니다. 살림을 살면서 명리를 만드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다. 시장을 살면서 명리를 말하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지금 부끄러움의 기준을 준다했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상림이라는 장소와 시전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는 그냥 명예와 이득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각각 한점을 쓸게요. 큰 부끄러움과 작은 부끄러움, 즉 대치와 소치. 쓸게요. 살림을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것은 큰 즐거움이고 시정을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즉 은거라는 가치를 두는 것은 살림에서는 은이다. 또 시정에서는 소고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의 반이에요. 큰 부끄러움을 사는 사람은 확률이 100의 반이니까 100분의 50이겠죠? 100분의 50이 그렇대요.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산대요. 작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100의 100이에요. 시장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100분의 100이라는 거죠. 전부.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100의 서너 분 된대요. 100에서 100분의 3에서 4 정도.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100에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합니다.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예요. 여기서 서술자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이 작가의 결론 같은 경우는 작은 즐거움이 최대다. 왜? 되게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니까. 즉 시정에서 은거의 가치를 취할 수 있는 자는 많이 없다는 뜻이겠죠.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드는 자이니 그래놓고서는 자기 자신이 100분의 1에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작은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즉 남들은 내가 작은 즐거움을 제1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면 40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해한 것으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안 나왔죠? 그냥 자기는 작은 즐거움을 제1의 가치로 추구한다고는 나와있지 이런 얘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2번 나는 어디에 사느냐? 이건 시장이나 살림의 두 가지겠죠? 글씨를 넣어주세요. 시장과 어디에 마음을 두는 이거는 명과 인거죠. 왜 불러요? 삶의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네 가지 나왔으니까 3번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살림에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 즉 대략에서 100분의 3에서 4. 근데 큰 부끄러움을 느끼면 100분의 50 훨씬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맞습니다. 4번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마음을 드느냐가 모두 서로 달라.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 큰 부끄러움 같은 경우에 살림을 하면서 묘미를 취하는 거고, 작은 부끄러움 같은 경우, 작은 즐거움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하면서 근거의 가치를 꿈꾸기 때문에 장소와 취하는 마음의 정도 두 개밖에 다른 거예요. 맞네. 5번.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하죠. 애초에 자기도 은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제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이건 좀 쉬웠네요.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1번. 기업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 말하듯이 말하고 있다. 기업을 봅시다. 오리고 향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자신의 처지를 남의 말하듯이 표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일단 겸손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소재를 남의 말하듯이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리고 희함이라는 어쨌든 다른 대상을 들고 와서 자기 자신의 일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까지는 뭐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옳지 않아요.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돈이 많은 이재용 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재용 회장인 것처럼 내 처지를 말해. 그러면 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겠죠.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굶어주고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내 처지를 겸손하게 말함으로써 그 모든 남들을 오히려 좀 더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7, 2번. 니은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니은을 봅시다. 여기있네요.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일단 냉철하게 말하고 있다는 부분은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 애초에 여기서 과오를 인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 나온 내용 때문에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취하고 있는 가장 높은 작은 즐거움이라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자부심. 여기서는 자신의 과오를 통해 성찰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자신의 행동을 냉철한 형사 이런 거 없고 그냥 자부심만 드러내는 거죠. 자부심. 이런 거 없고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분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봅시다. 일단 기억이 자문자답 형식으로 하는데 아니요, 자문자답 형식 아닙니다. 그런 거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드러나잖아요. 그냥 애초에 기억 자체가 니은을 원래 살펴야 되잖아요. 원래 기억은 니은과 달리니까 니은은 이 선제에 부합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억부터 그냥 틀려버리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정리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에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인용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라고라든지 고라는 인용격 조사가 등장해가지고 누구누구의 말을 뭐큰 따옴표든 따옴표든 뭐든 옮겨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라면요. 기억이 하면서 수업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합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어리고 야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더라. 아까 말했죠? 이 부분에서 어리고 야함이라는 대상을 등장시켜가지고 자신을 겸손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자연 속에 사는 내 말이 맞고 속세에 사는 너희들 말이 틀려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41번 5번 선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도 봅시다.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적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니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자부심이에요. 내 말이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만을 나타내가지고 우회적으로 나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1번에서 5번은 맞겠어요. 기억과 니은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둘 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봅시다. 42번. 사실 이번 A를 바탕으로 나와 다르게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좀 보고 봅시다.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각나는 양상을 바탕으로 나와 다르고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의미가 내면에서 외부로 가는지 외부에서 내면으로 가는지 이건 둘 다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1번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도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만능에서 무정물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뇌를 바라보고 좋아하는 즉 무정물인 산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한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뇌라는 대상을 통해 호감을 표현했잖아요. 뇌는 그냥 객관적 대상이고 그냥 거기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자가 주관적으로 뇌라는 존재에게 자신의 생각을 투영시킨 것이죠. 자신이 더 다른 대상이 투영합니다. 그다음에 호감 표현도 있고 정숙증도 있고 2번 다에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해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의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살림을 사는 게 큰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큰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이것도 맞죠. 이거 여기서 치지 말고 이거 칩시다. 의미 치워도 맞죠.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맞죠? 내가 그냥 거기 있을 자연한테 특정 기준에 넘어가지고 특정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큰 부끄러움이라든지 큰 즐거움이라든지 그래서 내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가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해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기준에 따라 나머지 평가하는 것 맞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살림, 시장,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명분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삶,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비교하여, 그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이해 부분을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비교가 드러났고, 그래서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 내면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의 내면의 가치를 외부 사람들의 가치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4번 봅시다.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가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선인, 이게 누굴 말하는 건가요? 소부호요? 그렇다고 해봅시다.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 여기까지도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부허를 보고 영리하다고 표현하면서 칭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내면으로 수용한다 라고까지도 확대 해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부허의 그런 음거 마인드를 내가 이제 내 태도로 바꿨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뭔가 수용하는 과정 자체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엔 아니었는데 이런 걸 느꼈던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과정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걔들이 영리했더라 라고까지만 드러나고 있어서 솔직히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 이건 아니에요. 아까 3번에서 봤듯이 오히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맞다고 수용을 거부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틀려요. 이런 수용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용은 일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다 볼 수 있다.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에서 자기 분석을 하늘의 뜻에 연관지는 것.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나에서 여기 있습니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나의 뜻에 연관지은 부분이다. 바로 여기죠. 내 성의 개념이 하나의 양식이다. 연관지은 거, 연관지었어요.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거. 견주었어요. 아까 3번에서 봤듯이 내 생각이 다른 내 가치 삶의 방식이 나왔죠. 나는 지금 소라를 추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큰 부끄러움이라든지 큰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백에서 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백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거의 백에서 작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을 던졌어요.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것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 혼자만 있을 때는 내가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던 뭘 추구하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작은 부끄러움이든지 큰 부끄러움이든지 큰 즐거움을 추구한다 라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 자신 내부를 새롭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도 맞습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것으로 38번부터 42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